이제 반베르크에서 니른베르크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 이전에 지금 어디에 있다가 예나 있었죠, 예나. 예나 대학에 봉급도 제대로 못 받는 교수로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폴레온이 침략해 와서 드디어 강의 못한다고 해서 괴테한테 강의 못한다는 걸 양해 구하고는 이제 피란길에 오른 겁니다. 피란길에 오를 때 다 버리고 이제 피란 다니다가 이제 예나 대학 다시 못 들어갈 형편이 되니까 대학 전부 휴교니까 그때 이제 간 것이 반베르크입니다. 거기 있다가 뉴른베르크로 가고 이렇게 간 건데 요 시대 때 해결입니다. 그럼 반베르크라는 데는 남부 독일 바이에른 최북단 이 프랑켄 지방에 있는 여기 있는 건데 인구 7만 정도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여기인데 여기 왜 갔느냐? 대학 문이 안 열리니까 저 조그마한 도시에 신문에 지방지에 편집장으로 그것도 누구냐? 자기 대학 동창, 티빙겐 대학 동창 니트 함머라는 니트 함머 주선으로 여기 편집장으로 취직해서 간 겁니다. 아직도 장관하고 총각이죠. 여기 이제 지방 신문사 편집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지금 돈벌이 하는 겁니다. 여기 반베르크입니다. 반베르크인데 이 조그마한 베니스라는 별명을 가진 아름다운 도시로 이제 가서 지방신문사 편집 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해. 니트 함머는 이 뒤에 계속 나와요. 그 헤겔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줍니다. 신학자이자 당연히 신학자죠. 헤겔도 또 신학자이기도 해요. 철학자지만은. 그때는 이미 대학 자체가 튜빙겐 대학 자체가 철학과 자체가 신학대학이 아니라 준신학대학이죠. 거기서 종교 철학자이자 개신교 개혁하고 예나에서 우리 기억나죠? 예나 대학에서 피테라는 그 위대한 철학자가 무신론 논쟁을 일으켜서 피테가 거기 있다가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기독교를 조금 비판했다고 몰려가지고 쫓겨나거든요, 피테가. 그때 니트 함머가 피테를 옹호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럼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 당대 1급 석학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생각이. 그 당시 자연과학과 사회 경제적인 변모 이런 걸 인식해가지고 기독교의 변화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인류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꼴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피테를 옹호해 주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바이에른의 학무 고문, 쉽게 말하면 바이에른의 이게 이제 영주 국가잖아요. 영주 국가니까 바이에른이라는 나라의 교육부 고문이야. 끝발 나가죠. 고문하는 게 지금 고문하고 다르거든요. 저 당시 고문은 굉장히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결정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헤겔 밥벌이를 책임져요. 이때부터. 대학 못 가니까. 이렇게 이제 지방신문, 반베르크 지방신문 편집장으로 넣어줬단 말이죠. 넣어줘서 이제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편집 부장을 지방신문 하고 있는데 피라도 나고 그래요. 그 지방신문이라는 게 지금처럼 언론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사 요만한 거면 내만 그냥 와가지고 사장 나와라 하고 그 피라도 겪고 이래요. 그래 하다가 화나니까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러지 말고 뉴른베르크 고등학교 교장으로 가라. 이거 할만하죠, 교장은. 그렇게 해서 반베르크에 잠깐 있다가 뉴른베르크 고등학교 교장으로 간단 말이죠. 교장을 간 겁니다. 이때 교육관계 공직자를 직접 맡고 있어요. 바이에른 주에서. 900굴된 연봉에 주택비 하나 나오고 100굴den이 추가되고 니트 함머에게 교장이 됐거든. 교장 같으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장 괜찮죠? 여러분 주변에 교장 안 봤어요?
교장 괜찮아요. 판공비도 좀 떼먹고. 그건 합법적으로 떼먹는 거기 때문에 떼먹었다고는 할 수 없고, 판공비나 이런 걸 봐서 그냥 쓸만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해겔이 아내를 얻거나 혹은 적당한 여자를 발견할 때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자 하나 구해내라 이거야. 참 친구 잘 뒀죠. 취직시켜주고 여자까지 구해내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래서 이제 연애를 하거든. 이게 이제 고등학교입니다. 교장으로 있었던 뉴른베르크. 뉴른베르크는 여러분 뉴른베르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뉴른베르크 재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치들을 심판하는 국제법정, 군사법정이죠. 2차 대전 전범들, 나치범들 하는 그 군사재판을 열렸던 것이 뉴른베르크 법정이고, 우리가 갈 때 그때 법정에는 안 가보고 그냥 저 빌딩이라고 하고 그냥 지내왔죠. 바로 그 뉴른베르크 가면은, 전범 처벌, 그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3대 원칙, 그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도쿄 재판, 우리나라도 지금 친일파 청산 이런 거 할 때는 그 뉴른베르크 재판 그 3대 원칙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출신의 딜러라는 화가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뉴른베르크입니다. 그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이제 딜러 집도 가보고 그러면 좋죠. 여기인데 이 화가의 자화상인데, 이 화가가 난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 한 것 중에. 저런 거는 수필 제목으로도 되거든. 수필 제목으로 기도하는 손. 저게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면 딱 붙죠. 딱 붙는 저거 보면 이래 잘 안 붙죠. 지금 막 내가 보기엔 손이 굳어서 저러지 않나. 아니면 추워서 안 붙거나. 제 손만 가지고 수필 한 편 쓸 수 있거든요. 실력이 있다면은. 여러분 쓰면은 실력이 있는 거고, 안 쓰면 여러분들 실력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손. 참, 그림. 저런 걸 그려야 되지 않아요? 그림이라는 게, 화가가. 이것도 봐요. 아담과 이브. 세계 미술사의 처음이에요. 저렇게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 딱 저래가지고. 르네상스 참 잘 그렸죠. 최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의 인문주의적인 정신을 가진 최고 화가다.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딜러하우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가시면 가보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와서 한국사물 홈페이지에 좀 올리란 말이에요. 딜러. 자, 이런데 지금부터 이제 해겔의 본격 철학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나 대학에 있을 때 해겔이 집중적으로 쓴 책 중에 정신현상학이 있습니다. 한참 젊을 때죠. 머리가 한참 잘 돌아갈 때야.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쳐들어오니까 다른 짐을 챙길 것도 없고, 뭐 혼자 있었는데 뭐 챙길 짐도 없었겠죠. 정신현상학 초고 원고만 보따리 싸가지고 피랑 갔단 말이죠. 가서 이제 밤베르크 신문 편집장을 하다가 뉴른베르크 교장이 됐잖아요. 돼가지고 이제 출판을 하자, 교섭을 합니다. 해가지고 출판한 도시가 또 딴 데예요. 그래가지고 교장하면서 계속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정 봐가지고 낸 책이 바로 정신현상학이거든. 이 책이 해겔 철학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현대 철학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만 여러분들이 읽었다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읽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읽으면은 머리 아파가지고 잘못하면 몸살 날지도 모르니까 읽지는 말고 오늘 이 얘기만 잘 들으세요. 그러나 20대 여러분들 집안에 뭐 대학생들이나 있으면은 그냥 저걸 꼭 한번 보라 그러세요. 저걸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학문하는 자세나 이런 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게 참 제가 이 책이, 나는 이걸 그 평론가가 된 뒤에 봤거든요.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아무도 내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대학 철학개론 때도 이 얘기 못 들었고, 뭐, 그러다 이제 내가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일본의 가와대 하출 서방이라는 그것에 이제 아주 하드카버로 나온 세계 사상 전집 중에서 그 책을 사가지고 보는데,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참 힘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 책을 봄으로써 학문하는 자세, 학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됐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런다고 또 나도 학문 해야지 하고 볼 필요 없어요. 밤새시면 보면 잠이 올 거니까. 근데 이 책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평은 쇼펜하우어입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돼지우리의 창문을 열 때와 같은 악취가 난다. 쇼펜하우어 같은 계열, 쇼펜하우어, 니체 같은 이런 계열의 철학자들은 이제 유럽 철학이 계속 내려오다가 칸트까지 내려와서 칸트에서 딱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쇼펜하우어 계열의 감성의 철학. 그리고 이성의 철학 그대로 오는 거네. 해겔. 이래 되거든. 그럼 쇼펜하우어, 니체. 이거 완전히 새로운 철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수필가예요, 수필가. 그 두 사람은. 그래 되거든. 그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냥 접근도 하기 싫은 책이야. 아마 다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한 편씩만 보고 그냥 저를 욕했을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저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책의 부제가 의식의 경험의 학, 의식의 경험한 거 학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칸트는 뭘 했습니까? 칸트는 우리가 3대 비판서 지난번 했죠. 칸트가 한 것은 철학의 기본이 뭐예요? 철학의 3대 요소가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철학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존재, 인식, 가치, 세 개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 보는 관점. 보는 관점. 그럼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존재의 문제. 근데 인식 문제, 인식 방법. 그 인식한 뒤에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가치. 세 개거든요. 세 개인데, 이걸 하는 기본이 뭐예요? 이성이었거든요. 이성이었는데, 여기다가 오성, 그 다음에 선험설, 칸트가 말하는 선험설, 경험 안 하고도 아는 진리.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논리학에서는 정엄 판단이라고 했죠. 정엄 판단. 정엄 판단. 지난번 칸트 여러분 그 자료에 보면 정엄 판단이 나와요. 정엄 판단이라는 건 뭡니까? 지난번 내가 얘기 안 했죠. 저걸 정엄 판단. 정엄 판단은 뭐냐면은 저거는 이제 칸트 실천 이성 비판에 나오는 거거든.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은 뭐였습니까? 고도 이성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합친 이성으로 뭘 인식하는 방법. 그게 순수 이성 비판이거든. 근데 비판이잖아요. 그래 해도 그 존재가 본질이 뭔지 모른다. 그게 칸트 결론이거든. 여러분도 모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박윤정이다.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복잡하죠. 어쨌거나 그 존재라는 걸 인간의 모든 오성, 이성, 감성 다 해서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게 순수 이성, 최고 이성이야. 순수한 이성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 하는 방법을 연구한 게 순수 이성이거든. 근데 그래도 확실히 모른다. 그래서 비판자를 붙인 겁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실천 이성 비판은 뭐냐? 그럼 그렇게 알았던 것 중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천해라. 그 중에서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실천이 정언 판단으로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론이죠. 그게 이제 정언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A는 A다. 그럼 A를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언 판단하고 다른 건 뭐예요? 가언 판단입니다. 가언 판단은 가언 판단이에요. 이게 뭐냐? B는 A가 아니다. 나는 설날 어른들께 세배를 가야 한다. 이건 사람 된 도로로서 피할 수 없는 윤리다.
그럼 이건 정언 판단이야. 가언 판단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성행할 때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까지도 새벽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생각할 문제다. 이건 가언 판단이에요. 그럼 칸트 생각은 뭐냐? 순수이성 비판에서 확정되는 거는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그게 판단력, 실천력 비판입니다. 실천 비판입니다.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칸트는 존재로는 이성, 인식은 인식한 거 여기 판단력, 그다음 가치론이 판단력 비판. 이거는 이제 미학의 경우죠. 그럼 정언 판단,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으냐? 나는 이것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지. 나는 이거보다도 더 어떤 이상적인,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싶다. 더 훌륭한 걸 나는 꿈꾸고 싶다. 그게 뭐였습니까? 판단력 비판. 그게 뭡니까? 미. 그 진선미에서 진, 선, 미. 그래서 미. 그 미학이 판단력 비판에 나온다. 그게 칸트 산도 비판사를 했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거든. 그 이제 요 칸트에서 이제 바로 이성을 떠나서 감성으로 더 나가버린 것이 쇼펜하우어란 말이죠. 쇼펜하우어. 여기서 이 이성이라고 안 하고 이성보다도 더 궁극적인 인간의 혼, 그리고 정신으로 이게 해결이야. 이게 해결이거든. 이쪽 판으로 간 사람들이 볼 때는 해결은 도저히 저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아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체질적으로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쇼펜하우어가 해결을, 아니면 해결이 쇼펜하우어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형 있죠? 이 교실에도 보면 이제 칸트적 인간과 쇼펜하우어적 인간. 그럼 이제 맨날 만나면 서로 그냥 이 얘기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다 알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의식의 경험학. 쉽게 말하면 칸트가 쌓아놨던 순수 이성에서 더 높이 올라가 버린 게 해결이다. 내가 그래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나는 철학자도 아니고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독일을 알아서 원서를 본 것도 아니고 다만 문학 평론가로서 여러분 문학하는 사고력을 넓히기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히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왜? 내만큼 쉽게 설명하는 강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같이 무식하면은 아예 해결 강의를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평론만 쓰면 되는데 난 여러분들께 그래도 이런 걸 조금이라도 맛을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 시대적 배경은 나폴레옹 침공이에요. 라인 동맹이 뭐지? 라인 동맹이 뭡니까? 나폴레옹이 만든 겁니다. 원래 독일은 독일만의 그래도 영주 국가지만은 나름대로의 유대가 있잖아요. 자기 민족끼리.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고 라인 동맹을 맺어가지고는 독일 영주 국가를 다 해체해가지고는 나폴레옹 편을 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독일 때 별 수 없어요. 무력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보면 독일을 어떡하고 우리나라가 막 민족이 나쁜 것처럼 하지만은 저 때는 독일 놈들 중에서도 나폴레옹 편 들어가지고, 나폴레옹 밑에 들어가서 막 잘났다 하고 그런 놈들 지식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친일파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는 민족과 국가의식이 없을 때니까. 어쨌든 그게 라인 동맹입니다. 저 라인 동맹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나중에 딴 나라 쳐들어갈 때 다 나폴레옹 지휘를 받으면서 군에 동원돼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라인 동맹입니다. 독일 남서부 16개 영방국, 16개 독일의 나라가 나폴레옹 강압으로 독일 제국 탈퇴하고 맺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들어오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돼 버려요. 신성 로마 제국이 어딥니까? 지금의 오스트리아. 이게 이제 제일 강했거든요.
그럼 이제 오스트리아와 라이벌이 누구였어요? 프로이센. 누구겠는데, 프로이센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스트리아는 시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못 쓰게. 완전 해체돼 버려요. 제일 센 왕국 해체돼 버려요. 해겔이 이때 혁명적인 프랑스 의식이 도덕적인 독일로, 프랑스 혁명 정신이 철학에 도입이 돼 가지고 그 프랑스적인 혁명 정신이 철학을 통해서 독일에 실현될 수 있다는 역사적인 낙관론을 가진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정신현상학을 쓴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프랑스 혁명 정신의 영향으로 철학을 혁명시키자.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주관적인 정신으로서 의식, 자기의식, 이성이 객관적 정신인 법, 도덕. 자, 보십시오. 주관적 정신으로는 의식, 자기의식, 이성. 이거는 주관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면은 칸트가 말하는 순수적 비판에서 다른 모든 것은 주관적 정신이에요. 내 정신으로 다 생각하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칸트는 주관적 정신만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관념론의 대표 이래 말하는 거죠. 근데 해결은 뭐냐? 주관적 정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 의식, 인식, 판단하는 데는 내 머리, 정신, 내 판단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객관적 정신인 법, 도덕, 학문 그런 게 있다. 제가 이해가 되죠? 예.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과자 먹을까 말까 이러면은 주관적 정신으로 이 과자는 달고 맛있고 좋은 거야. 양가도 많아. 이건 내 정신이 판단하는 거야. 근데 객관적 정신, 지금 메르스도 많고 어떻고 난 몸이 몇 킬로인데 지금 어떤 학자에 의하면 요걸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나 더 돼가지고 내가 몇 킬로 늘어난다. 이건 뭡니까? 객관적인 조건이야. 그게 이제 법, 도덕, 여러 학문. 참 예리하지 않아요? 그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에. 반드시. 응? 여러분, 연애하면 어때요? 저 남자 이쁘고 미남이고 좋다. 성격도 좋고. 결혼해요? 안 하지. 왜 안 합니까? 객관적 정신 때문에 안 하잖아. 그럼 뭡니까? 돈벌이 잘할까? 성질이 저렇게 들어가지고 상사한테 들어봐가지고 맨날 실직자 안 될까? 이런 사람에서 그거 안 되지. 안 하잖아. 여러분 그런 남자 많이 버렸죠. 그러니까 그럼 해결 철학의 위대성은 뭐냐? 철학, 인식, 진리만을 추구하는 학문을 사회와 역사 전체를 보는 철학으로 바꾼 겁니다. 대단한 거죠. 만약에 해결이 없었으면 마르크스도 없어요. 해결이 철학으로 사회와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 놓은 위에서 마르크스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저래 얘기하니까 딱 쉽죠? 책이 재밌을 것 같죠? 내가 얘기하니까. 요새 그걸 만화로 만든 책도 아, 그래요? 김영사 이런 데 만화로. 고전을. 그 보면 쉽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네. 이래서 이걸 점점 확대시켜서 정신, 처음에는 요것만 하려고 하다가 쓰다 보니까 자꾸 할 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신, 종교라는 새로운 장이 추가되어 가지고 책이 이만하게 두꺼워졌어요. 이게 이제 정신현상학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개인의 정신, 개인의 내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을 따라서 인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 그걸 지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초개인적, 초인간적인 절대 정신. 근데 인간 일반이 가진 이런 평균적인 이런 정신에서 정말로 위대한, 그러니까 심적인
어떤 그런 정신 상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전합니다. 그럼 이제 해결 철학의 기본은 이래 보면 돼요. 내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정신현상을 풀이하자면은 순수 철학을 이걸 사회화해요. 그 다음에 이 사회화한 걸 역사화해요. 이 두 개가 특징이에요. 이래서 철학이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정신현상만 잘 보면은 해결 철학의 역사 철학, 사회 철학, 미학, 법률 철학 모든 게 그냥 다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거는 대충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그만큼 이 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도 그냥 정신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칸트 같으면 그냥 뒀어. 철학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보편적인 인간, 더 초인적인 거 막 뒤집었죠. 그 여러분들도 수필 쓸 때 오늘 여러분 정신현상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다 잊어버려도 뭐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물 인식할 때 360도 회전시키라 그랬죠. 두뇌를.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반대파는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파가 요리 말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게 360도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해결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이성으로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걸 다 보는 거. 그게 해결 철학이다. 저것도 저렇잖아요. 완전히 점점 발전해 나가죠. 나중에 저걸 이제 간단히 말하면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경험이나 오성론 혹은 직관론적인 인식 아닌 변증법적 인식으로 절대질을 추구하는 거. 변증법이 나오죠. 그 인식의 실행을 주체로 설정해서 이를 역사적 관점으로서 어떻습니까? 인식한 뒤에 그 인식 방법을 역사에 그대로 적용시켜버려요. 개인이나 인간 정신을 넘어서 세계 정신의 역사성을 형성하고 자연성의 지옥에서 출발하여 인륜적 행위의 연옥을 통과해서 이게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거예요. 종교적인 화해와 학문적 자유와 낙원에 도달하도록 의식을 인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의식을 그리스 사람이나 똑같이 독일 사람이나 그래 본 것이 아니라 저는 역사의 상황에 따라서 의식도 쭉 역사가 발전하듯이 인간 의식도 발전해 나가서 달라진다. 얼마나 달라집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도 수필 공부를 절여해야 돼요. 수필뿐이 아니고 모든 학문 자체를 절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놓친 게 눈에 싹 보여요. 그러면 글 쓸 거리가 없다. 그때 내가 뭐라 그랬죠? 죽어버리라 그랬죠. 삶 자체가 글인데 글 쓸 거리가 널려 있거든요. 나도 시간이 없어서 못 쓰지 글 쓸 거리가 없지는 않아요. 저런 눈을 가지란 말이에요. 저런 눈을. 그냥 의식 자체에 둔 게 아니라 이럴 때 인간 의식은 어떤 거냐? 초기에는 막 지옥 같은 데 출발해가지고 학문이 발달해서 인륜적인 행위, 연옥을 통과해서 종교적인 화해, 학문적 자유, 기독교가 저렇게 이루어졌다고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해결을. 기독교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꽃에 비교하자 말이죠. 꽃봉오리. 이게 변증법입니다. 꽃봉오리. 하면 꽃봉오리는 꽃에 의해서 부정당한다. 꽃봉오리는 뭡니까? 존재 그 자체. 바로 나야. 꽃에 의해서 부정당해요. 꽃은 열매에 의해 부정당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꽃 하나를 보고 저게 뭐냐? 예를 들면은 대추나무를 보고 저건 뭐냐? 대추나무 본질은 뭐냐? 대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죠. 왜? 대추 꽃도 있고, 조그만 할 때도, 맛 없을 때도 있고,
맛없는 대추 먹으면 설사 나요. 다 이건 우리한테 약이 되는 대추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대추 전체를, 그 꽃필 때부터, 자랄 싹틀 때부터 봄에 열매 맺을 때, 꽃필 때, 열매 맺을 때, 익을 때 다 보는 정 과정, 그게 대추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추나무 이래 말하는 거거든. 그런 걸 생각해보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억견은 엉터리죠. 틀린 겁니다. 식물, 꽃봉오리, 꽃, 열매가 다 다르다. 진리태는 체계지. 쉽게 말하면 이런 체계를 다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당시 인식론은 신앙의 산물이야. 신뢰의 아름다운 혼, 괴테의 시정함, 셸링의 영원한 것, 헬델린과 노발리스의 사랑, 그게 다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저래요? 다 변하죠. 다. 여러분들 사랑의 변화를 변증법적으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누구와의 사랑이에요? 남편과의 사랑이죠. 그렇죠? 밉죠? 근데 미운 게 다입니까? 아니죠. 그걸 이제 쭉 그 미움과 뭐 슬픔을 함께 했던 것, 또 달리 했던 것, 싸웠던 것, 뭐 온갖 게 다 그게 변증법입니다.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수필 중에 하나가 변증법적 연애라는 수필 하나 쓰려고 그러거든. 명수필 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수필의 격을 좀 높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는 가언적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정언적 판단으로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남자라고는 내 남편밖에 모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언적이 뭐고 정언적이 뭐고 모르거든. 그러나 좀 글이 좀 근사해 보이지 않아요? 좀 그런 문장을 쓰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배우란 말이에요. 배워가지고 그냥 보고는 뭐 집에 딱 강의자로 놔두고 잊어버려. 이거 나오는 값이 없잖아요. 그럼 해결 배웠으면 해결 가지고 하나 또 수필거리 뭐든지 하나 찾아가지고 써보고 그러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참 성과가 안 나요. 힘이 안 나. 저게 이제 변형법입니다. 당시의 인식론은 신앙의 산물이야. 내가 이제 금방 했죠. 그럼 철학은 뭐냐? 이런 모든 걸 체계적으로 다 인식하고, 뭐, 체계 속에는, 저 속에는 역사가 들어있잖아요. 발전하는, 변화가 다 들어있잖아요. 다른 거죠. 그리고 철학은 도약해야 된다. 그래서 태학, 조정, 성장, 이 정신도 끊임없이 저래 변한다. 10대 때 똑똑한 남자친구를 봤는데 대학 가보니까 별거 아니고 졸업한 뒤에 보니까 공부를 못한 자식이 떼부자 됐더라. 다르죠? 변증법적 인식입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인식하란 말이죠. 진리 인식의 주체는 절대자이자 생명이 있는 실체다. 자기의식 주인은 주체야. 주인은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의 활동의 주체야. 그렇지 않으면 노예. 주인은 노예의 노동을 통해 물품을 얻고 행복해. 노예는 물품 제작에 신명을 바쳐. 노예는 주인에게 종속됨으로써 소외감을 느껴. 자, 소외는 놔두고 위에 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이 책에서 인간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쉽게 말하면 칸트는 그냥 인간을 하나로 봤어요. 이성적인 인간으로 봤는데 헤겔은 그걸 주인의식, 시민의식, 시민과 소시민, 노예를 나눠 봐봐야 합니다. 그럼 위에 말하는 이제 시민의식 이게 뭐냐?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주체성. 북쪽 김일성 말하는 주체의식 하는 게 주체성 하는 게 해결이 말하는 주체에서 나온 겁니다. 주체라는 말 자체가 해결 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주체성이거든. 소시민은 뭐냐? 그 노예의식이야. 비주체적이야. 주체성이 없어요. 그럼 저건 무슨 말이냐? 그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정신현상에 보면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좀 쉽게 이제 좀 속되게 내가 이제 풀이하자면은,
주체의식은 자기 주관을 딱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철학을 딱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딱딱 판단해서 하는 거야. 노예의식은 그게 없어. 판단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그 혁명은 누구 산물이냐. 시민의식의 산물이 혁명이고 소시민의식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 사는 거. 이런 거다. 그러거든. 그러면은 이 플라톤식으로 말하면은 4등 계급. 구리에 해당하는 그거고. 이거는 이제 금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계급으로 그래 나누진 않고 의식으로만 나눈 겁니다. 나누는데 밑에 거 이제 소외입니다. 해결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하고 소외예요. 이 정의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의식을 막 정의현상을 쭉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주체의식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자기 주체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라. 그렇거든. 그럼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 주체 못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세상 계급이 나눠진 거 아닙니까? 노동자도 있어. 주체의식 가진 사람들은 주인으로 일도 안 하고 배불리 맛있게 맛있는 것만 먹고 소시민들은 쎄빠지게 일하고 배고프게 맛없는 거 먹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예, 넌 주인에게 종속됨으로써 소외감을 느낀다.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 노예는 소외감을 느낀다. 맞죠? 그렇죠?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소외감도 되고 실제로 소외도 되지 않아요? 소외도 되고, 만든 물건과 그렇죠. 소외되기 때문에 소외감도 느끼는 거고 같이 가는 거죠. 노예는 노동을 할 때 자기 활동을 외화하기에 소외가 발생해요. 외화한다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보석 공장의 여공이 보석을 다듬을 때 세공할 때 옛날에 기계화가 아니고 손으로 수공업 할 때 하면서 속으로 뭐 생각할까요? 이걸 끼는 연은 어떤 연일까? 내가 이제 일부러 속되게 설명하는 거니까 욕하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꼭 이제 착한 아가씨는 안 그랬겠지. 나도 이걸 껴봤으면 좋겠다 하지 뭐 어쨌거나 좀 성질 나처럼 더러운 여자 같으면은 일하면서도 이게 어떤 연이 낄까? 내가 만든 거. 그런 식으로 그게 외화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주인이 요래 깎아서 요래 깎긴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걸 아주 이쁘게 막 자기 머릿속에 조각가가 된 것처럼 아름다운 걸로는 깎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노동자의 영혼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라 외화된 그 노동자의 영혼이 스며들지 않는 그냥 보석이 되는 거다 말이죠. 그걸 이제 소외된 상품 혹은 외화된 상품 그래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쉽게 천박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더 어렵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은 주인은 뭐냐? 주인은 제가 아름다운 보석을 사다 끼기는 끼지만은 이걸 만든 노예가 나만을 위해서 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인에게 이 겨울에 목도리 하나 터실로 밤새워 가면서 싹 떠가지고 준 거, 그건 뭐, 소외 안 된 겁니다. 소외 안 된, 그야말로 여러분, 한 뜸 한 뜸에 사랑이 스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게 비싸다, 이 말이에요. 소외되지 않는 상품. 그래서 가치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해가 조금 되죠? 그럼 저게 이제 해겔은 저렇게만 말했는데, 마르크스에 가면은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와 기업주 생산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외라는 말이 그 소외감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나가버리는 거죠. 이성적 의식은 감성, 오성 등을 총괄한 변증법적 통일로서의 의식이다. 그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 앞으로 변증법이 계속 나오는데 해결하면 이제 또 변증법이죠. 이 변증법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건 정반합이죠. 우리 때도. 지금 이걸 가지고 막 딴 거는 많이 그 임석진
교수 같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우리말로 막 바꿔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뭐 정문합으로 외워가지고 그 새로 고친 게 도로 더 불편해요. 어려워. 최연배가 뭐 비행기 가지고 날틀 해라. 그거하고 똑같아. 뭐 옛날 안 대로 하지.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우리말로 뭐락학 하면 우리한테는 도로 불편해요. 정반합이야. 정 있는 거야. 반 이걸 부정한 거야. 아까 꽃에서 열매 똑같습니다. 부정한 거죠. 또 합이거든. 그럼 이건 뭐냐? 변증법이 그 이전의 자연변증법. 그 꽃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뭐가 되고 뭐 씨앗이 되고 씨앗이 다시 생명을 낳고 이거는 자연변증법입니다. 그 자연변증법과 해결변증법의 차이는 뭐냐면은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다가 아니고 꽃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해석이 다르죠. 응? 그럼 이거 열매 맺었던 것을 약으로 쓰는 거는 씨앗이 되는 거는 이 꽃과 열매를 다 포함해서 또 새 싹이 되는 그 씨앗이 된단 말이죠. 씨앗이 되거든. 그럼 씨앗을 심으면 합이 또 반이야. 또 반합, 또 반합. 이게 만약 합인 동시에 정인 거예요. 반합, 반합 돌아가는 거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물변증법이라는 거거든. 해겔이 한 것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유물변증법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내가 변증법적 연애 그랬죠. 여러분들 어떤 연애 같아요? A라는 여자를 사랑했어. 참 사람은 좋은데 인물도 좋은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B라는 여자는 인물은 A보다 못하지만은 부자고 상당히 덕을 볼 수 있어. 여러분 남자로 대체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변증법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돈 많은 여자를 택해서 사람을 좋게 만들어서 그런 방법이 있죠. 성질 더러운 것도 또 고쳐서 무식한 것 좀 가르쳐서 그게 변증법적 연애입니다. 그럼 거꾸로 A를 선택했을 때는 가난하지만은 이 여자와 내가 함께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물질적인데 구애받지 않도록 사는 방법을 설계해 나가서 하는 방법. 그게 또 그러니까 선택의 방법은 자유, 주체적,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야. 하는데 변증법의 사례라는 것은 그 결점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서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적 연애란 말이죠. 알겠죠? 예. 해결 변증법이에요. 예. 좋죠? 귀에 쏙쏙 들어요. 그렇죠? 참. 돈 좀 더 내야 안 되나? 아니, 지금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 단점은 뭐다? 하면은,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변증법적으로 정반합 이래가지고. 근데 죄송한데 선생님,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해요? 근데 고쳐질 수 없기도 하지만은 있기도 하죠. 그게 변증법입니다. 변증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모든 이런 그 인간 세상에서는 정언 판단은 없는 거예요. 다 가언 판단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없어요. 효도해야 된다. 부모가 개떡 같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이라는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철학이 다 그렇잖아요. 계속 변했죠. 변하는 걸 강조해 왔잖아요. 그런 걸 저런 법칙을 사회에 딱 적용시키는 거예요. 사회에 적용시켜서 그걸 세계의 역사를 그대로 거기에 끼맞춰 쓰는 거야. 그게 유물변증법 이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성의 기본 바탕의 정신. 정신은 인륜적인 생활을 짊어진 민족 정신에 있는데 봐요. 그러면 칸트까지의 이성이나 정신, 의식하는 건 뭡니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걸 세상에다가 딱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해결은. 그렇죠?
그 정신은 뭐냐? 내 혼자 내 정신. 그걸 칸트는 내 정신이야. 해결은 그걸 사회에 딱 적용시켜버려. 자기가 살던 나라, 독일.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륜적인 생활을 짊어진 민족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60도 자꾸 머리를 회전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 되죠? 민족 정신이 있는데 이건 인류는 실체다. 우리는 보통 윤리 가면은 윤리를 민족 정신으로 아무도 관련 안 시켜. 실제로 민족 정신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 정신 가면 뭐 독립운동하고 그런 것만 알았거든. 그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생활 속의 이거 그게 바로 민족 정신이야. 왜 민족 정신은 꼭 독립운동하면 있느냐? 우리 거 지키는 게 다 민족 정신이야. 그게 해결적인 이직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풍습을 지킨다. 꼭 우리 풍습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지키는 걸 지켜주고 다른 좋은 건 또 받아들여가지고 또 고쳐나가고 또 고쳐나가고 그게 변증법적인 발전인 거죠. 민족 정신은 인류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실체다. 쉽게 말해 윤리도다. 민족 정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집성하면서 이런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게 다 합쳐진 것이 세계 정신을 형성한다. 그 세계 정신을 보면 세계사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신은 인류적 정신을 형성하는 민족 정신. 여기서 더 변형법으로 발전한 것이 인류 실질에 분열되어 인간 스스로가 소외당하는 단계의 정신. 초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예요. 그 소외 가운데서 자기 정신을 확립해 나가는 주체 정신으로서의 전개. 이거는 해겔은 저렇게만 말했는데 저기에서 마르크스는 혁명을 도입한 거예요. 혁명을 하고 혁명했는데 또 요게 나빠. 그걸 또 고치고 또 혁명을 해. 그게 뭡니까? 영구혁명론. 그 변증법적인 혁명인 거죠. 우리가 민주화했어. 민주화했는데 할도 많아. 사회 혼란스러워. 그럼 또 고쳐나가고, 또 고쳐나가고. 그게 변증법적인 역사법칙이란 말이죠. 이제 감이 오죠. 예. 법칙의 소외. 인간은 개별자와 보편자의 관계에 얽혀 살아간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보통 하는 대로 그냥 타협해가면서 살아가. 각자의 인간적인 법칙과 신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아. 각자 다 그래요. 저건 우리가 안티고네 할 때 했죠. 안티고네.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있을 때는 하늘의 법칙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인간적인 법칙은 국가 공동체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국가 공동체야. 그 예는 그리스도 도시 국가를 들 수 있다. 그게 신적인 법칙과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은 안티고네. 안티고네가 어땠습니까? 자기 오빠가 독재자의 비위를 거슬려서 죽은 자기 오빠의 무덤을 만들어줬으니까 처형당하죠. 그럼 죽음, 시신을 모든 시신은 땅에 묻어라. 그게 하늘의 법칙이야. 옛날부터. 역적은 땅에 묻지 말아라. 그건 왕의 명령이야. 그럴 때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그랬죠. 그런 걸 이제 비유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로마 법치 상태야. 여기서는 개인이 법적인 존재로만 인정받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개체 내부에 있는 인류적인 가치관과 모순이 발생해요. 법하고 내 판단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게 로마 시대로 본 겁니다. 해결은. 그래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로마는 개체 내부의 걸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은 처벌해버렸잖아요, 로마는.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만이 자유롭고, 국민 전체는 자유롭지, 다수는 자유롭지 못한 거. 로마입니다. 세 번째는 그 소외 극복을 위한 교양.
그러면 이제 법대로 하면은 많은 사람이 희생돼. 그럼 어떻게 해요? 법을 고치겠죠. 그게 이제 3번입니다. 교양이나 그런 교양이나 학문이나 혹은 신앙에 출연해가지고 왕과 신하의 갈등을 완화시켜서 그 소외를 하나씩 좀 줄여나가. 극복은 아니고 줄여나간다. 그래 되죠. 이런 데서 계몽주의가 나왔고 미신에 대한 비판이 전개됐고 계몽주의는 윤리 도덕 기준을 바꾸는 작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종교의 벽에 부닥쳐서 그래 한데 기독교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딱 너는 이러면 안 된다. 계몽주의하고 정면 대결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걸 가지고 역사에 대응해버리면 그대로 돼요. 주관적 정신은 의식, 자기의식, 이성이. 객관적 정신은 법, 도덕, 학문을 그 절대지. 아까 나왔죠. 전면 확대된 정신, 종교라는 새로운 장이 추가됐고 감각, 오성, 이성을 거쳐 절대적 일의 과정을 즉자, 대자, 즉대자, 정반합 겁니다. 정반합. 그럼 인류 정신사는 어떻게 되느냐? 고대 그리스적인 가족국가, 로마의 법률적인 국가, 중세 기독교적인 국가, 계몽주의를 거친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나온 국가. 그 점점 변이국적으로 발전했죠. 칸트적인 도덕세계와 낭만주의 시대로 변모. 이렇게 해결해 볼 때는 칸트까지 계속 변모해 왔다. 변증법적으로 점점 사람이 살기 좋아졌다. 실제로 살기 좋아졌잖아요. 그럼 절대자의 표상인 종교가 개념화한 것이 절대지다. 그럼 정신현학은 뭐냐? 일상적인 의식에서 철학적인 의식으로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그에 따른 인류 발전 과정, 역사를 그대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사회, 인류 역사에 그대로 적응시키면 돼요. 그게 절대정신이라. 그래서 이념은 논리학으로는 이념밖에 안 되고 자연 철학으로는 자연을 규명할 수밖에 없고 정신 철학은 정신만 구분한다. 다 합친 것이 해결이 노리는 정신현상학이다. 이래 본 겁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골치가 뻔해요? 조금 알 것 같죠? 예. 좀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장가 갑니다. 41살에 22살짜리 마리 폰 투어와 4월에 약혼해서 9월 11일에 결혼해요. 이 집안은 명문 집안입니다. 왜? 뉴른베르크 고등학교 교자이니까 사위 잘 본 거죠. 고등학교 교자이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괜찮거든요. 이 집안은 뭐 국회의원도 지냈고 시장도 하고 참사원도 지낸 명문 집안 딸이야. 그 오빠가 그 해겔 교장인 학교 선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처남이 선생이야. 그 지역의 교자이다 하면 뭐 사위 보면 된 거죠. 장가를 가세요. 저 여자입니다. 저보다 더 이뻤겠지만은 했거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두 장애물이 있어요. 사생아. 얘기했죠. 얘기 안 했어요. 5년 동안 마누라한테 얘기 안 했어요. 철학자도 별 수 없어요. 얘기 안 했어. 근데 그 여자가 막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야. 해결이 막 막았어. 그 다음에 해결 여동생이 오빠를 편애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니체를 하게 되는데, 니체 여동생도 그래가지고 니체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해결 여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빠 편애해요? 다 버리세요. 근데 이 여동생은 저절로 해결돼요. 니체는 니체 여동생은 니체보다 더 오래 살아가지고 나쁜 짓 많이 했거든. 근데 해결 여동생은 일찍 자기가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1812년에 다른 오빠, 해결 동생, 남동생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군에 따라서 러시아 원정 갔거든. 죽어요. 죽으니까 그 슬픔 달래다가 강물에 투신 자살해 버렸어요. 해결로서는 참 안타깝지만은 그 여동생 살아가지고
인생 동안 애매는 것보다 나아요. 자, 그 처갓집입니다. 처갓집. 처갓집이 아주 잘 살아가지고 지금 박물관에 돼 있대요. 굉장히 행사도 많고. 그 장가를 가서 첫 딸은 몇 주 만에 죽고, 그리고 밑에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됐고, 사학과 교수가 됐고, 둘째 아들은 종교국장 브랜덴부르크 프러시아에. 다 아들 출세했어요. 아들 잘 키웠어요. 행복한 철학자죠. 드문 행복한 철학자예요. 사생아는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죽었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죠? 사생아는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죽어버렸고. 근데 이게 이제 헤겔이 쓴 모든 저작물 글 중에서 가장 쉬운 글이에요. 가장 이해하기 편한 글. 철학자의 연애 편지도 별 수 없어. 시인 편지보다 더 못해요. 오, 마리인 내 사랑, 내 격정적인 가슴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당신의 눈길 앞에서 내 사랑에 화답하는 당신의 눈을 보며, 오, 희열, 오, 지극한 행복. 참 더럽게 못 썼죠. 연애 편지. 그런데 결혼을 정의한 것 또 어려워져요. 철학자니까 철학자답게 이제 결혼을 정의하거든. 골치 아파 결혼 못해요, 이래 하면. 결혼하면서 나는 지상생활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직장과 애처를 가진 이상 그것으로서 현세에서 할 일은 일단 끝난 셈이다. 직업과 애처는 개인이 추구해야 할 어떤가는 항목이다. 꼭 저렇게 써야 되나? 어? 결혼을 저렇게 뭐 지상에서 의무로 해야 되나? 이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되지 않고 작은 항목이거나 주석일 뿐이다. 저렇게 이제 결혼을 했거든. 근데 이제 결혼관이 나와요. 이제 골치 아파요. 결혼 후 객관적인 출발점은 두 사람의 인격의 자유로운 결합이다. 맞죠? 그거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각각 자연적으로 개별적인 인격을 일체성 가운데 방기하여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고자 접합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변증법적 연애예요. 변증법적 연애예요. 내가 말하는 게. 그렇죠? 이러한 일체성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개별적인 인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종의 자기 제한이 되지만 아까 다 나왔죠? 다 자기 제한 됐잖아요. 되지만 이 일체성 속에서 실질적인 자기의식에 도달되기 때문에 일체성은 양자의 인격에 있어서 해방된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제한에서 또 자기 제한이 있는 두 자기 제한이 만나가지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둘 다 자기 제한을 벗어나는 거야. 변증법적으로. 벗어남으로써 화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걸 개인으로 보면 해방으로 보는 거죠. 이해가 되죠? 좋지요? 좋은데 골치 아프죠? 인간의 일륜적인 의무는 호랭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법률철학 강요, 법률철학 개혁하는 거기 나온 겁니다. 자, 철학자 중에 보면은 브루노 화형당했죠. 그래서 캄파넬라 불행했죠. 데카르트, 스피노자, 파스칼, 칸트, 라이프치, 로크, 흉, 칸트 두 번 나오네. 전부 독신이에요. 거의 재미없이 살았어요. 헤겔은 금전 출납부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복권도 사고 오페라와 연극 미술 전시회도 다닌 부르주아 철학자. 재밌죠? 아주 세속적이야. 자, 1813년에 지금 나폴레온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1812년에 나폴레온이 이제 러시아 원정했잖아요. 실패했죠.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독일 사람들이 야, 나폴레온 이제 힘 없어졌다. 우리 합쳐서 나폴레온 쫓아내자 해서 일으킨 것이 라이프치히 전투입니다. 지금 유명해요, 역사적으로. 1813년 가면은 독일에서는 라이프치히 전투. 그 나폴레온의 침략을 받고 독일 민족의식이 생겨요. 그 남한테 당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 때문에 민족의식이 강해지거든요. 그걸 알겠죠. 남의 침략을 남한테 당해봐야 자기 집안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저걸 1813년 10월 16일에서 18일 저게 라이프치히 전투입니다. 독일이 승리하거든요. 이때 학생운동이 격렬해집니다. 그 주도를 누가 하느냐? 연화대학이에요. 모든 학생운동 중심이 연화대학이라 그랬죠. 연화대학이야. 그 독일 학생 동맹이 만들어져요. 헤겔은 그 경연성을 선도해서 학생운동을 되도록이면 좀 과격으로 안 빠지게 하려고 선도해요. 이 자체가 프로이센 왕국이 볼 때, 프로이센 왕이 볼 때는 헤겔처럼 쓸만하구나 하는 출세의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헤겔을 프로이센의 의용 철학자라는 말도 듣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을 써요. 이게 이제 교장 때 쓴 책이거든. 논리학, 이 책은 난 못 봤어요. 못 읽어봤는데 그냥 변형법이야. 정신형상학의 연장선에서 로고스 철학의 관점으로 존재론과 형상학적 논리를 탐구했고, 논리학은 대낮의 법칙이 아닌 그림자의 법칙이다. 논리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기 위한 것, 진리라는 몸통은 그림자, 말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저거 대단한 참 비유가 좋지요. 적절한 비유야. 표현력이라는 거는. 헤겔 변칙법 논리의 특징은 존재. 아까 내가 임석진 헤겔, 우리나라 헤겔 전문 철학자, 그 있음, 참있음, 자바있음, 이래 했어요. 이게 임석진 교수가 한 말고지. 이거 어때요? 그냥 정반합이 이게 낫지 않나? 나는 정반합이 나. 뭐, 있음, 참있음, 자바있음, 뭐, 저래 할 게 뭐 있어? 변형 논리가 바로 정반합. 이게 헤겔 논리학의 기본이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